1942년 7월 11일 알래스카의 아쿠탄 섬, 안개는 화산암의 수위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해병대 소위 윌리엄 타이즈는 무릎 높이의 풀밭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의 부츠는 발걸음마다 축축한 땅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은 베링해의 소금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연료의 날카로운 화학적인 냄새가 그의 목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순찰대는 해군 정찰 비행 보고를 따라 사흘 동안 수색 중이었습니다. 돌과 툰드라로 이루어진 이 황량한 풍경 어딘가에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모든 미국 조종사들이 12월부터 찾아 헤매던 온전한 제로 전투기였습니다. 먼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함에 묻혔습니다. 대신 바람에 흔들리는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타이즈는 주먹을 들어 올렸고 뒤따르던 해병대원들은 멈췄습니다. 안개를 뚫고 완전하게 보존된 형태가 거의 신화처럼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태평양 전선에서 가장 두려운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습지에서 뒤집힌 채 랜딩 기어가 죽어가는 곤충의 다리처럼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색은 여전히 새로웠습니다. 동체에는 우길 승청이의 붉은 원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피트 떨어진 곳에는 코가 타다요시 이등병조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물에 부분적으로 잠긴 채 여전히 낙하산 하네스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총탄이 아니라 잘못된 비상 착륙의 가혹한 결과로 사망했습니다. 해병대가 그 이후 몇 시간 동안 발견한 것은 태평양의 공중전을 재편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직면한 적에 대해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사고방식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전쟁 철학으로 완전히 이해하는데 여러 해가 걸릴 것이었습니다. 제로 전투기는 공학적 기량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선택을 나타냈습니다. 능력과 생존, 임무와 조종사 사이의 타협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검토하면서 미국 엔지니어와 조종사들은 이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념은 전사의 승리만큼이나 그의 죽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미쓰비시 에이시겜 제로는 1941년 12월 7일 아침부터 미국인의 악몽을 괴롭혔습니다. 진주만 상공에서 이 날렵한 전투기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우아함으로 방어 진영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것들은 미국이 공중에 띄울 수 있는 모든 항공기보다 선회, 상승, 그리고 항속 거리에서 뛰어났습니다. 초기 태평양 교전에서 돌아온 미국 조종사들은 제로기에 대해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로기는 매우 타이트한 루프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와일드캣과 워호크는 진흙 속에서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이 공기를 헐떡이던 2만 피트 상공에서 제로기는 춤을 추듯이 비행했습니다. 워싱턴에는 불가능한 격추 비율에 대한 보고가 쇄도했습니다. 8대 1, 10대 1의 숫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탄부터 사노해까지의 전투 보고서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정보 장교들은 조각들을 모아 맞추었습니다. 잔해와 장거리 사진을 통해서였습니다. 또한 연합군 영토 상공에서 격추된 일본 조종사 중 살아남은 극소수의 신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제로기가 미국 전투기 무게의 거의 절반 정도 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로기가 놀라운 효율성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카지마 사카의 레이디얼 엔진은 연료를 거의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로기의 날개폭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당 4,000피트에 가까운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양력면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종이 위의 숫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잔해에서 조립된 스케치나 완전히 틀릴 수도 있는 추측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만지고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기계적이며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추락한 제로기에 다가갈 때 타이즈, 소위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령이 명확하다는 것만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들여 항공기를 보존하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해군 인양팀이 도착할 때까지 즉각적인 방어선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제로기는 18인치 깊이의 물과 습지 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프로펠러 날개는 짓밟힌 꽃집처럼 뒤틀려 있었습니다. 캐노피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동체는 추락으로 인한 찢김과 긁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타이즈는 잔해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이 보는 것을 일본 공학에서 기대했던 것과 조화시키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섬세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항공기의 외피는 부츠 굽으로도 뚫을 수 있을 만큼 얇아 보였습니다. 조종면은 거의 부서지기 쉬워 보였습니다. 그것의 구조는 전투기보다는 전전의 경주용 비행기를 연상시켰습니다. 미국 항공기가 리벳과 두꺼운 패널로 덮여 있던 것과는 달리 제로기의 표면은 부드럽고 연속적이었습니다. 패널들은 강박적으로 보이는 정밀함으로 접합되어 있었습니다. 타이즈는 국내 훈련에서 많은 추락 항공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비행기들은 구겨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튼튼한 프레임과 격벽 주위에서 구겨져 때로는 조종사들이 걸어 나갈 기회를 주는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충격 시 분해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코가의 시신을 보니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인양 작업은 6주가 걸렸습니다. 해군 엔지니어들은 제로기를 보호 덮개로 감쌌습니다. 부서진 프레임 주위에 나무 지지대를 설치했습니다. 결국 바지선과 화물선을 통해 샌디에이고의 노스 아일랜드 해군 비행장으로 운송했습니다. 여정 내내 무장 경비원들이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제로기는 금보다 더 가치 있었고 적의 암호 해독서보다 더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1942년 여름, 그 전쟁은 미국에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는 승리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넓은 해안과 군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과달카날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로기의 비밀이 풀린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 엔지니어들이 제로기가 그러한 성능을 달성한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은 대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술과 개조를 설계하여 전황을 동등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쿠탄 제로기를 검토하기 위해 모인 팀은 미국 항공계의 유명 인사들 같았습니다. 그러먼, 찬스 보우트, 그리고 해군 항공국 소속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모든 미국 전투기 기종에 걸쳐 수천 시간의 비행 경험을 가진 시험 비행사들도 있었습니다. 금속공학자들과 추진력 전문가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와일드캣과 코르세어를 설계했던 사람들이 이 적의 유물 주위에 모였습니다. 마치 매혹적인 종양 주위에 모인 외과 의사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리벳, 모든 조종 케이블, 모든 구조 부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들은 캘리퍼스로 외피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분광 장비로 금속 구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들은 제로기 설계자들이 했던 타협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가장 먼저 분리되었습니다. 습지물과 연료 잔여물로 여전히 덮여있던 나카지마 사카의 엔진은 완전 분해를 위해 별도 시설로 운송되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정교함을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복잡한 기계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우아한 단순함이었습니다. 사카의 엔진의 2열 14기통 레이디얼 설계는 부품 수와 무게를 줄이는 제조 기술을 모든 기회에 통합했습니다. 주물은 얇은 벽이었습니다. 장착 하드웨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기화기, 점화장치, 감속 기어 등 각 하위 시스템은 무게 감소에 거의 광적인 주의를 기울여 설계되었습니다. 전체 동력 장치는 건조 중량이 899파운드였습니다. 비슷한 마력의 미국 레이디얼 엔진은 1200파운드를 넘었습니다. 공학팀장 에디 샌더스 사령관은 초기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실패 한계를 받아들여
놀라운 출력대 중량비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을 준 것은 기체 분석이었습니다. 제로기는 방어 장갑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과 서서히 스며드는 공포심을 느끼며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측정을 여러 번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정보팀과 협의했습니다. 이 특정 항공기가 훈련용 변형이거나 경량화된 정찰 버전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답변은 명확하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역에 혼란을 초래하던 항공기와 동일한 표준 A식 M2 21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1파운드의 장갑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종석 뒤에는 강철이 없었습니다. 앞유리에는 방탄 유리가 없었습니다. 연료 탱크를 보호하는 장갑 격벽도 없었습니다. 탱크 자체는 보호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가장 작은 구경의 기관총 사격에도 취약했습니다. 올바른 위치에 점30 구경 탄환 하나만 맞아도 제로기는 나는 횃불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이 계시를 처리하며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미국 전투기는 설계 철학에 장갑 보호가 내장된 채 공장에서 출고되었습니다. F4F 와일드캣은 좌석 뒤, 좌석 아래, 그리고 오일 탱크를 보호하는 장갑판을 장착했습니다. P-40 워호크는 유사한 보호 장치를 통합하고 앞유리에 장갑 유리 패널을 추가했습니다. 전쟁 전에 설계되어 장갑의 필요성을 입증한 P-39 에어라코브라조차도 개조 보호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투 후 지역에 배치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게를 증가시켰습니다. 200파운드, 때로는 300파운드의 강철은 속도와 기동성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조종색의 전투 피해에서 살아남을 전투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본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공학 방정식과 재료 및 동력의 동일한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설계자들이 조종사 보호에 할당한 무게를 일본 설계자들은 더 큰 날개, 더 가벼운 구조, 그리고 더 많은 탄약에 분배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늘의 어떤 항공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항공기였습니다. 무언가가 명중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하고 피할 수 없는 종말과 함께 불타올랐고 생존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해군에서 가장 경험 많은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인 존 테치 소령은 1942년 9월 말에 재건된 제로기를 조종했습니다. 해군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항공기를 재건했습니다. 손상된 부품을 미국 제조 기술로 가능한 한 원본 사양과 일치하는 가공 부품으로 교체했습니다. 테치는 나중에 테치 위브라고 불리는 방어 기동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와일드캣 조종사들이 제로기와 맞닥뜨렸을 때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의 최고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비행 후 보고서는 해군 항공 역사상 가장 널리 유포된 문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테치는 제로기를 자신이 조종해 본 항공기 중 가장 기동성이 뛰어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의 조종 장치는 가벼웠고 거의 깃털처럼 민감했습니다. 에일러론은 미국 전투기들을 고정시킬 만한 속도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상승률은 견기로웠습니다. 제로기는 미국 전투기들이 땅에 고정된 것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쉽게 고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회 싸움에서 미국 항공기는 제로기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테치는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타이트한 선회를 할 수 있었지만 항공기는 안정적이고 반응성이 좋았습니다. 하늘에서 미국 전투기를 힘으로 조종하는데 익숙한 조종사에게 제로기는 반응성 면에서 거의 초자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테치는 그 대가도 언급했습니다. 조종석은 어떤 보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테치는 동체 구조의 틈새로 햇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유리는 단순한 플렉시글라스로 민간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 뒤에는 알루미늄 외피와 텅 빈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는 뒤로 손을 뻗어 동체 벽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벽은 그의 손가락 아래에서 휘어졌습니다. 테치는 전투에서 이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은 격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단 한 발의 사격도 치명적일 것이었습니다. 일본 조종사는 사격을 피하는 자신의 능력에 완전히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 기계에는 두 번째 기회가 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험 조종사들은 아쿠탄 제로 전투기를 개월 동안 비행하며 수백 시간의 비행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정확성으로 전투기의 성능 한계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최대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시속 300마일 이상에서 제로 전투기의 보조 날개가 극적으로 뻣뻣해져 고속 선회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급강하 시에는 제로 전투기가 더 무거운 미국 전투기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P-38 라이트닝과 F-46 콜세어 전투기는 제로 전투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급강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전투 보고서들이 시사했던 바를 확인했습니다. 제로 전투기는 손상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59경 기관총의 몇 발만으로도 항공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예광탄은 연료 시스템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1942년 말과 1943년 초에 미국 비행대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로 전투기의 약점을 활용하고 강점을 피하는 새로운 전술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선회 공중전에는 절대 가담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로 전투기가 항상 승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급강하 공격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제로 전투기가 기동할 시간을 주지 않는 고속 비행으로 공격했습니다. 제로 전투기가 대응하기 전에 다시 상승하여 빠져나갔습니다. 더 무거운 미국 전투기들은 방역의 피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로 전투기는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치고 빠지는 전술이 교리가 되었습니다. 급습과 상승, 즉 에너지 보존 전투 방식이 근접 전투를 대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 조종사들은 명중탄을 확인한 후에도 계속 사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로 전투기의 장갑 부족은 지속적인 사격이 결국 치명적인 부분을 명중시킬 것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는 극적이었습니다. 1943년 내내 미국 전투기의 격추 비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제로 전투기들은 여전히 미국 항공기를 격추시켰고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감은 사라졌습니다. 조종사들은 이제 제로 전투기가 죽을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우아함에는 대가가 따르며 인내와 훈련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주만 상공에서 무적처럼 보였던 그 항공기는 단지 또 하나의 적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했지만 예측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취약한 적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쿠탄 제로 전투기를 연구하는 미국 기술자들과 정보 분석가들에게는 전술과 성능 사양을 넘어선 의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일본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항공산업은 유럽의 공중전을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장갑 보호가 처음으로 그 가치를 입증한 스페인 내전의 보고서도 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영국 전투기들이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일본군이 기계와 조종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심오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임무 성공과 개인 생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답은 미국 군사 문화가 거의 이해할 수 없었던 철학에 있었습니다. 일본 군사 교리는 수세기 동안의 사무라이 전통과 1930년대 군국주의적 민족주의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무를 다른 모든 것 위에 두었습니다. 조종사는 단순히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기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무기의 어떤 부품처럼 그의 희생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소모품이었습니다. 장갑 보호는 타협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조종사가 실패하거나 피격되거나 후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정은 일본의 군사 사상을 지배했던 무사도 정신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일본 항공기 설계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나카지마 기 43 하야부사 전투기, 가와사키 기 61 히엔 전투기, 1943년과 1944년에 등장한 제로 전투기의 후기 모델들까지도 모두 성능과 항속 거리를 위해 상당한 장갑 보호를 피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후기 제로 변형 모델에 약간의 보호 장치를 추가했을 때에도 그것은 최소한이었고 마지못해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종종 원래의 항공기 성능 특성을 복원하기 위해 현장 정비사들에 의해 제거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 자신도 종종 장갑 추가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전투 능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전사로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해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이러한 철학을 알게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와 연민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미국 군사 문화는 용기와 희생을 강조하면서도 생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미국 교리는 전투에서 살아남은 조종사가 경험을 쌓고 더 유능해져 다음 세대를 훈련시킬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의 손실은 전략적 재앙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용인할 수 있는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항공기 설계자들은 조종사들이 피격되고 손상될 것이라는 가정해 항공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종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가능한 이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갑판, 자동 밀봉 연료 탱크, 이중 제어 시스템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공군의 장기적인 효율성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통계적 증거는 미국식 접근 방식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전투가 격화되었음에도 미국 조종사들의 생존율은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아군 영토에서 격추된 조종사들은 종종 며칠 내에 다시 작전에 복귀했습니다. 심지어 적진 상공에서도 장갑 보호와 구조 작전의 조합으로 숙련된 조종사들은 합리적인 생존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들은 더 나아졌고 신참 조종사들을 더 효과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정교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1944년에 이르러 미국 비행대들은 수백 시간의 전투 경험을 가진 조종사들을 일상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항공기를 깊이 이해하고 모든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의 생존율은 더 어두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갑 부족은 전투 피해가 대개 치명적임을 의미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은 제로 전투기 조종사는 거의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더라도 연료 시스템 보호 장치의 부족은 화제가 흔했습니다. 이는 대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본의 구조작전은 미국의 노력에 비해 미미했습니다. 태평양에서 격추된 조종사는 일본 점령 섬 근처에 추락하지 않는 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대체할 수 없는 숙련된 조종사들의 꾸준한 소모가 발생했습니다. 1943년 말에는 일본 비행대들이 최소한의 비행 훈련만을 받은 10대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싸워온 미국 베테랑들과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아쿠탄 제로 전투기는 시험 비행 후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박물관 전시품이자 교육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미국 조종사들과 기술자들이 이 전투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항공기 설계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을 형성한 근본적으로 다른 가정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로 전투기는 좁은 설계 매개 변수 내에서는 탁월함을 대표했습니다. 그것은 기동성과 항속 거리에 최적화된 순수 전투기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 기술의 절대적 한계까지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현대 산업 전쟁의 본질에 대한 비극적인 오산이었습니다. 숙련된 전사들을 살려둔 측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오산이었습니다. 장갑의 상징적인 무게 또는 그 부재는 태평양 전쟁 분석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제로 전투기의 교훈으로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무기 시스템의 인간 구성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전략적 필수 요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후 전투기 설계는 이 교훈을 너무나 철저하게 통합하여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공기 공학의 당연한 기반이 된 것입니다. 사출 좌석, 장갑 조종석, 이중 비행 제어 시스템과 같은 기능들은 표준이 되었습니다. 제로 전투기가 이를 무시할 경우의 대가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쿠탄 제로 전투기 연구에서 더 어둡고 더 문제가 되는 또 다른 교훈이 드러났습니다. 비장갑 항공기를 초래한 일본의 철학은 항공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본 군사 문화의 모든 수준에 스며들었습니다. 자살적인 반자의 돌격을 요구하는 전술부터 후퇴나 실패에 대한 대비가 없는 작전들을 감행하는 전략적 결정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제로 전투기를 만든 동일한 사고방식은 나중에 가미카제와 인간 어뢰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다른 무기들은 일본군을 군인이 아닌 탄약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일본과 싸우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에게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에도 중요했습니다. 그 안개 낀 습지에서 아쿠탄 제로 전투기를 응시했던 미국 해병대원들은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충돌했지만 섬뜩하게 온전한 항공기, 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타이즈 중위는 공식 보고서에서 이후 수년간의 분석을 통해 울려 퍼질 만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제로 전투기의 조종석은 꼼꼼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제어 장치와 계기판은 분명한 주의를 기울여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좌석은 장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덮개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고가 1등병의 시신에서 발견된 개인 소지품은 그가 사려 깊고 교육받았으며 가족에게 헌신적인 젊은이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이즈 중위는 이 항공기가 뛰어난 기술력과 분명한 자부심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의 생존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제작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쿠탄 제로 전투기는 1945년 2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행했습니다. 이는 일본 전투기 설계의 진화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해군 분석가들을 위한 시범 비행이었습니다. 그때쯤 태평양 전쟁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상공은 헬캣, 콜세어, 머스탱 전투기와 거의 처벌받지 않는 대규모 폭격기 편대로 가득했습니다. 제로 전투기는 여전히 사용 중이었고 숙련된 조종사의 손에서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태평양 상공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이념은 일본을 벗어날 수 없는 전략적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물질적 불리함을 기술과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비장갑 전투기에 탑승했던 전사들은 이제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투입되기 전 간신히 비행을 배운 소년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범 비행을 한 시험 조종사 샘 로건 해군 사령관은 1942년 과달카날 상공에서 제로 전투기와 싸웠습니다. 그는 제로 전투기의 공격 후 친구들이 조종석에서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아한적 전투기와 싸우는 어려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미국의 물질적 이점을 전투 우위로 바꾼 급습 및 상승 전술을 숙달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상공에서 노획한 제로 전투기를 비행하며 그는 예상치 못한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착륙 후 이 전투기는 아름다운 항공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설계자들이 의도한 대로 정확히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자들은 이 전투기를 죽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모든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무의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쿠탄 제로 전투기는 그 비행 후 보관되었습니다. 날개는 제거되었고 엔진은 방부제에 절여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군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때로는 역사가들이 연구했지만 대체로 잊혔습니다. 1942년에 미국 조종사들을 두렵게 했던 그 항공기는 1945년에는 역사적 호기심으로 변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낡은 금속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1990년대에 비행 가능한 상태로 복원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공학 기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토록 훌륭하고 치명적이며
가차 없는 기계를 조종했던 이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로 전투기의 교훈은 명백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냉전시대 전투기와 현대 전투기를 개발한 미국 항공우주 기술자들은 아쿠탄 제로 전투기가 입증한 근본적인 원칙을 간직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은 곧 능력이었습니다. 기계는 인간이 기계를 조작하는 동안에도 인간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현대 전투기의 사출 좌석, 공격 헬리콥터 승무원을 둘러싼 장갑형 욕조, 정교한 생존 장비와 구조 절차는 이러한 철학적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기술자들이 비장갑 조종석을 응시하며 일본 설계자들이 내린 선택의 모든 의미를 이해했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군 기록 보관소에는 아쿠탄 회수작전 당시의 사진 한 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로기와 맞닥뜨린 상황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2명의 해병 대원이 뒤집힌 전투기 옆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의 날개 폭에 압도되어 작아 보입니다. 그들은 10대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호기심과 함께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항공기를 바라봅니다. 비록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전쟁 철학을 대변하는 기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얇은 외피, 노출된 연료 탱크, 그리고 미국인 조종사를 보호한다고 알려진 장갑판이 완전히 없는 것을 봅니다. 그 해병대원 중 한 명, 그의 이름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지만 기체의 손을 뻗어 만집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 얇은 금속 위에 놓여 있어 손바닥 아래에서 살짝 구부러집니다. 그가 만지는 것은 탁월함과 어리석음이 뒤얽힌 것입니다. 제로기는 여러 면에서 1940년대 전투기 설계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제로기의 공기역학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조종 장치는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 성능 범위는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제로기는 현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추구하는 개별 전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대신 현대 전쟁은 경험을 보존하는 시스템을 통해 승리합니다. 그 시스템은 지식을 축적하고 물질적 우위를 막을 수 없는 추진력으로 바꿉니다. 제로기는 기관총 시대의 사무라이 칼과 같았습니다. 아름답고 날카로웠지만 벌어지고 있는 전쟁 유형에는 완전히 부적합했습니다. 미국인 해병대원들은 알래스카의 안개 낀 아침에 버려진 제로 전투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에 장갑 방호 장치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단순히 설계 선택에 대한 놀라움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가정들을 마주한 충격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용인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가정이었습니다.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정이었습니다. 전사와 무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제로기는 미국인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추상적인 용어가 아닌 실제적으로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알루미늄과 휘발유, 화상 자국과 텅 빈 조종석, 그리고 킬 레이쇼와 생존율의 수학적 확실성 속에서 그것들을 마주했습니다. 결국 아쿠탄 제로기는 미국군에게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전술이나 성능에 대한 단일한 통찰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로기가 제공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해는 적의 근본적인 전투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장갑이 없는 전투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미국인의 대응은 그 반대여야 했습니다. 일본이 승리만큼이나 쉽게 죽음을 추구하도록 조종사들을 훈련시킨다면 미국인의 대응은 그 반대여야 했습니다. 일본이 실패에 대비하지 않는 전략을 고수한다면 미국인의 대응은 그 반대여야만 했습니다. 조종사를 보존하십시오.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장기적인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인 패배를 받아들이십시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오래 생존하며 더 많이 배우십시오. 제로기는 더 나은 항공기에 의해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더 나은 항공기들이 결국 등장했지만 제로기는 다른 철학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이 철학은 전사들의 승리만큼이나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사관 타다요시 코가는 알래스카의 군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항공기와 함께 수습되었습니다. 그는 20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중국 상공에서 수십 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 숙련된 조종사였습니다. 그 후 그는 알류샨 작전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조종했던 웅장한 기계인 그의 제로기는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 주위를 걸으며 조종석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얇은 알루미늄, 최소한의 계기판, 그리고 완전한 보호 장치의 부재를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극적인 전시물에 이끌려 빠르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발언하기 어려운 질문에 사로잡혀 멈춰 섭니다. 어떻게 그는 단 한 발의 총알로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타고 전투에 나섰을까요? 답은 그가 다른 수천 명의 일본인 조종사들이 제로기를 조종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자신의 의무의 대가일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숙명론도 아니었고 자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유하게 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대 전사 전통과 현대 민족주의적 열정으로부터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융합은 엄청난 용기와 치명적인 전략적 오산을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제로기를 처음 접한 미국인 해병대원들은 이 중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물리적인 유물, 즉 추락한 기계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뒤이은 수년간의 분석에서 그들은 심오한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 조종사, 그리고 정보 장교들은 제로기의 설계와 그 뒤에 숨겨진 철학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쟁에 대한 가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은 승리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1942년 7월의 그날 아침 중반 무렵 아쿠탄 섬에서 안개가 걷혔습니다. 해병대원들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발견을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구조팀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제로기는 습지 물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길승청이 문양이 회색 금속 위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일본 해군 항공대의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비행할 것이며 연구되고 시험되어 결국 극복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상징으로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념에 의해 타락한 탁월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낭비와 결합된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이 당신과 완전히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발견할 때 나타나는 끔찍한 명확성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해병대원들은 제로 전투기를 발견했고 그것에 장갑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 속에는 이해의 씨앗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는 승리로 가는 길고 잔혹한 길이 있었습니다.